저는 5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죠. 친척들은 혼자 남겨진 저를 두고 수군댔습니다. 이제 저 어린애를 누가 키우나. 부모 없이 자란 아이는 제대로 크기 힘들지. 같은 말들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때 외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혜원아, 걱정하지 마라. 할미가 있잖아.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이었지만 할머니의 사랑만큼은 세상 어디보다 넓고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하시고 저녁엔 제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하셨습니다. 우리 혜원이는 어디 가서도 배운 거 없이 자랐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 할미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시골 초등학교에서도 늘 1등을 했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제안을 하셨어요. 혜원아, 서울로 유학 가는 게 어떻겠니? 여기서는 네가 더 크게 힘들 것 같구나. 할머니, 저 혼자요? 그래, 할매는 여기서 돈 벌어서 보내줄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저는 눈물이 났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할머니는 직접 서울까지 따라오셔서 하숙집을 발로 뛰며 알아봐 주셨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손녀 잘 부탁드립니다. 밥은 꼭 3끼 챙겨주시고요. 할머니는 하숙집 주인에게 몇 번이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죠. 혜원아,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 할매한테 말해라. 알았지?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는 특목고에 진학했고 대학은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병행하면서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했죠. 대학 졸업 후에 저는 원하던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저 이제 돈 벌어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그래? 우리 혜원이가 이제 다 컸구나. 할머니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만한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주방 겸 거실 하나의 작은 방이 전부였지만 할머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할머니는 서울 생활에 적응하시느라 힘들어하시면서도 늘 웃으며 제 뒷바라지를 해주셨어요. 혜원아, 할매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큼이나 큰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할머니는 제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30을 넘기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때 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혜원아, 너 아직도 안 만나? 이제 슬슬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회사 선배들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진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제가 결혼해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한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혜원아, 우리 회사 거래처에 괜찮은 남자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조건도 좋고 성격도 괜찮아. 조건이요? 대기업 다니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이야. 나이도 너랑 비슷하고. 저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안성훈이란 남자였어요. 첫 만남은 강남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에 단정한 인상이었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김혜원 씨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안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는 미리 식당 예약까지 해두었고 메뉴 선택부터 대화 주제까지 세심하게 준비해온 듯했습니다. 혜원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마케팅 쪽 일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기획 쪽이라 비슷한 면이 있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는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식사 후에는 근처 카페까지 안내해주며 배려심까지 보였죠. 저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 번의 만남 후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는 데이트 코스를 항상 미리 계획해왔고 제 취향도 빠르게 파악했어요. 주말마다 맛있는 곳에 데려가 주었고 기념일도 절대 잊지 않았죠. 그리고 몇 달 후에 저는 그를 할머니께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우리 혜원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어요. 성훈 씨도 처음엔 할머니께 잘했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안성훈이라고 합니다. 혜원 씨랑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중이에요. 그래요, 우리 손녀 잘 부탁합니다. 할머님, 이거 작은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그는 할머니께 건강식품까지 챙겨왔어요. 할머니도 흡족해 하셨고 저도 그의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연애 1년이 지날 무렵 그가 청혼을 했어요. 혜원아, 우리 결혼하자. 나 진심이야. 나도 좋아. 하지만 저는 결혼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성훈 씨, 근데 나는 할머니랑 같이 살아야 해.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 알아, 당연하지. 나도 할머니 모시고 사는 거 문제 없어. 그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처음 시댁을 방문했을 때 분위기는 예상보다 차가웠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 앉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질문 세례가 시작됐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었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아, 그래? 그럼 집안은? 시골에 작은 집이 있습니다. 형제는? 없습니다. 혼자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옆에 앉은 시누이도 눈치를 보며 속닥거렸어요. 엄마, 저 언니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 했잖아. 아니, 나는 처음 듣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성훈 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혜원이는 할머니를 모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님, 저는 할머니와 떨어져 살 수 없어요. 그건 결혼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성훈 씨도 이해 동의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신혼집에 할머니까지 모시고 산다는 게.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성훈 씨가 중간에서 설득했습니다. 엄마, 그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결국 시댁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잘하면 시댁도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저는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아, 이거 왜 이렇게 정리했어? 내가 말했잖아. 내 물건은 건드리지 말라고. 미안해. 생각 없이 청소하다가 그냥. 뭐? 그냥? 내 방식이 있다고. 다음부턴 손대지 마. 연애할 때 보였던 계획적인 성격은 결혼 후엔 고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의 방식대로, 그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했어요.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엔 할머니께도 잘 대해주던 남편이 결혼 후엔 점점 달라졌어요. 말투가 차가워졌고 할머니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죠. 할머니, 왜 자꾸 제 방에 들어가세요? 미안하다. 난 그냥 청소하려고 그랬어. 청소는 혜원이가 맡아서 할 테니까 할머님은 그냥 거실에만 계세요. 남편의 말에 할머니는 당황하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중간에서 난처했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할머니한테 좀 부드럽게 말해줄 수 없어? 뭐가? 나 별로 심하게 말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할머니는 좋은 뜻에서 하시려고 한 건데 상처받으실 수 있잖아. 혜원아, 여기는 우리 집이야. 할머니도 이제 여기 규칙에 맞춰야지. 남편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시다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에 커피를 쏟으신 거예요. 할머니는 황급히 닦으려 하셨지만 이미 서류 몇 장이 젖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로.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내 방 건드리지 말라고요. 남편은 책상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책들이 여러 권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여보, 진정해. 저는 남편을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하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서류인데. 내일 회의 자료라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혜원아, 당신도 이 와중에 할머니 편 들 거야? 애초에 당신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그 순간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다 내가 잘못했다. 할머니 괜찮아요.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저는 할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떨고 계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댁 단톡방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명절이 다가오자 시댁 단톡방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우리 집에서 할 거니까 다들 준비해. 저는 과일 준비할게요. 저는 고기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그 대화에 참여하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님, 그럼 저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하지만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떠 있었죠. 한참 후에 신우이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니는 그냥 오기만 해도 돼요. 준비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배제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성은아, 명절에 할머니는 안 모셔와도 돼.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사람 많으니까.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뭐라고? 할머니를 빼고 가자고? 혜원아, 어머니가 그러시잖아. 사람 많으면 할머니도 불편하실 거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도 가족인데? 가족이긴 한데 우리 집안 식구들 입장도 있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툼 끝에 저는 할머니와 함께 명절을 보내기로 했고 남편 혼자 시댁에 다녀왔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혜원아, 할매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할매가 다 알아. 네 남편도 시댁도 할매를 원치 않는다는 거. 할머니, 혜원아, 할매 다시 시골로 내려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 돼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네가 행복해야지. 할매는 괜찮아.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시댁 단톡방에 충격적인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는 역시 버릇이 없네. 집안 예의도 모르고.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에 할머니는 결국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혜원아, 할매가 여기 있으면 네가 힘들어. 그리고 나는 시골이 편해.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걱정 마라. 할매 친구들도 다 거기 있고. 할머니는 웃으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혼자 계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실지를요.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서 할머니를 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핑계를 댔어요. 나 이번 주 야근이야. 혼자 다녀와. 다음 주엔 같이 갈 거지? 그때 봐서. 결국 저는 늘 혼자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는 점점 기력이 약해지셨어요. 전화를 드릴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지셨고 기침도 잦아지셨죠. 할머니, 병원 가보셨어요? 그냥 단순 감기야. 괜찮아. 그래도 한번 검진 받으세요. 알았어. 할매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할머니는 병원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계시니 아무래도 불편하셨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혜원 씨, 저 이장입니다. 네,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일단 마을 보건소예요. 시내 큰 병원 가려고 119 불렀습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을 깨워서 사실을 알렸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할머니가 쓰러지셨대. 그래도 나 내일 회의 있는데. 여보, 제발 같이 가. 혜원아, 나는 못 가. 지금은 너 혼자 다녀와. 나는 나중에 갈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차를 몰고 시골로 향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구급차에 실려서 큰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차를 돌려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밖에서 잠깐 지켜본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계셨고 의식이 흐릿하셨어요. 혜원아, 미안하다. 할머니 괜찮아요. 아무 말씀 마세요. 할매가 너무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제발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의사 선생님. 최선을 다했지만 유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머니는 제 유일한 가족이셨는데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경황도 없이 할머니의 장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빈소를 차렸어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 알겠어. 장례식장은 시골 병원이야. 언제 올 수 있는 거야? 나 오늘 회의 끝나면 갈게. 여보, 제발 지금 와줘.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혜원아, 나도 힘들어. 알겠어. 내일 내려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 알겠어. 장례식에 오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손주 사위 쪽이라서 아무래도 상주가 아니잖아. 가기 좀 그렇네. 미안하다. 조의금은 섭섭지 않게 보낼게. 그렇게 전화가 끊겼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조차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다행히 제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혜원아, 우리 왔어. 괜찮아? 너희들 다 여기까지 어떡해. 울지 마. 우리가 옆에 있을게.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울게. 걱정 마라. 감사합니다, 이장님. 할머니가 너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지. 동네 분들이 조문객도 맞아주시고 장례 절차도 함께 도와주셨어요. 저는 그분들의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미안해. 조금 늦었어. 이제라도 왔네? 왔으면 됐지? 회의가 길어져서. 남편은 변명을 늘어놨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빈소에서 남편이 한 말은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할머니 없으니까 우리 둘이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뭐라고?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신경 쓸 일이 줄어든다는 거지.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을 해? 내가 한 말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뭐?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있을 자격 없어. 나가라고. 남편은 당황했지만 결국 제게 떠밀려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할머니를 화장했습니다. 할머니의 유골함을 안고 서 있을 때 저는 혼자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해 주실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가족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혜원 씨 맞으시죠? 저는 부동산 대표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혜원 씨 외할머니께서 생전에 저희 사무소를 통해 토지 관리를 맡기셨는데요. 상속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상속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뭔가를 남기셨다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네. 할머니께서 본인 돌아가시면 명의를 이미 혜원 씨 앞으로 변경해달라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한번 사무소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원 씨. 여기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대표는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이게 할머니께서 남기신 토지 등기부등본입니다. 총 면적이 약 5,000평 정도 되고요. 5,000평이요? 네. 여기가 수도권도 아니고 시골 땅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위치가 좋아요. 국도변이라 개발 가능성도 높고요. 현재 시세로는 약 15억에서 18억 정도 됩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15억이라고요? 네, 할머니께서 조금씩 모으신 땅이에요. 평생 아끼고 아껴서 혜원 씨를 위해 남겨두신 거죠. 서류를 보니 수십 년에 걸쳐 땅을 사모으셨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렇게 일찍부터 저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지켜주고 계셨던 거죠. 저는 서류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여보, 할머니가 나한테 땅을 남기셨대. 땅? 얼마나 되는데? 5,000평 정도, 시세로는 15억 넘는다고 하더라.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진짜? 15억이나? 그럼 우리 빚 갚고 집도 넓은 데로 옮길 수 있겠네. 잠깐, 그건 내 재산이야. 할머니가 나한테 남겨주신 거고.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 당연히 같이 쓰는 거지. 남편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원아, 나야. 평소엔 항상 차갑게 대하시던 분이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땅 이야기 들었어. 고생 많았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자. 내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을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 땐 무시하더니 재산 이야기가 나오니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혜원아, 어서 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시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시누이도 웃으며 다가왔죠. 언니 오랜만이에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식사 중에 시아버지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혜원아, 할머니가 좋은 땅을 남겨주셨다며? 너 그 땅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 땅은 관리가 어려워. 우리가 좀 도와줄까?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땅 관리는 우리가 해줄 테니까 걱정 마. 아무래도 세금 문제도 있고 복잡하니까. 저는 이들의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가족인데 뭐. 원래 유산도 가족끼리 나눴어야지.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은 가식적이었어요. 유산은 제 개인 재산이에요. 그 말을 한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들이 네 남편인데.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땅에 대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차 안에서 말했어요. 너무 그렇게 선 긋지 마. 우리 가족인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당신 가족은 뭐 했어? 우리 할머니 장례식에도 안 오셨잖아.
그건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잖아. 이제 와서 재산 이야기 나오니까 가족이라고? 할머니 살아계실 땐 짐 취급하시더니. 혜원아, 진짜 너 요즘 왜 이래?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과의 갈등은 깊어졌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혜원아,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대신 조건이 있어. 그 땅 절반은 나한테 줘. 그럼 깔끔하게 이혼해 줄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이게 협박이야? 나도 유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 우리 부부잖아. 그 땅은 내 고유 재산이야. 당신은 권리 없어. 뭐? 고유 재산? 그건 법적으로 따져봐야 알지.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요. 좋아, 이혼할게. 뭐? 대신 내가 원하는 조건대로 할 거야.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할 거고 당신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해. 위자료? 무슨 명목으로? 당신이 우리 할머니한테 했던 일들, 나한테 했던 폭언들까지 전부 다 증거 있어.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할머니께 소리 지르던 날 이후로 남편 몰래 녹음했던 파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댁 단톡방에 캡처, 남편이 보낸 협박성 문자들, 할머니가 스트레스로 병원에 다니셨던 진단서까지 싹 다 갖고 있었죠. 너 나 몰래 녹음한 거야? 그저 방어였을 뿐이야. 당신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혜원아, 진정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아니, 이미 난 마음 굳혔어. 곧 변호사 선임할 거니까 소장 받을 거야.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집을 나왔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은 결국 저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 주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끝까지 재산 분할을 주장했지만 제 변호사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재판장님, 해당 토지는 의뢰인이 외조부모의 유산으로 취득한 고유 재산입니다. 상대 측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부부 공동생활 중에 관리된 재산 아닙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관리는커녕 상대 측은 의뢰인의 외할머니를 학대하고 무시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과 문자 내역이 있습니다. 제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법정에서 그 녹음 파일이 재생될 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녹음 속 남편의 목소리는 폭력적이었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그 음성 파일을 들은 재판장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한 상대 측은 피해자의 외할머니 장례식에도 성실히 참석하지 않았으며 사망 후에야 재산을 노리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시댁 단톡방 캡처도 증거로 제출되었어요.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는 역시 버릇이 없네. 이 메시지들이 법정에서 공개되자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재판은 제 승리로 끝났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이 나오자 남편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법정을 나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원 씨, 수고하셨어요. 좋은 결과 얻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하지만 진짜 싸움은 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어요.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김혜원, 나와. 이야기 좀 하자고. 회사 경비 아저씨가 제지했지만 남편은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혜원아, 네가 나한테 이럴 거야? 우리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저는 회사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모습은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남편은 끌려갔어요. 저는 그날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습니다. 혜원 씨 괜찮으세요? 회사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곧 전부 끝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어요. 옷가지와 책, 서류와 심지어 칫솔까지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10개가 넘는 짐을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착불로요. 그리고 살던 집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엔 좋은 추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많았으니까요. 부동산입니다. 매물로 내놓으신 집 보러 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가격도 괜찮게 받았죠. 한 달 동안 저는 새로운 집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평수였지만 깨끗하고 채광 좋은 곳으로 골랐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혼자 살 거예요. 그럼 이 집 딱 좋겠네요. 관리비도 적게 나오고요. 새 집의 짐을 다 풀고 저는 오랜만에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집을 보러 간 거예요. 오랜만에 방문한 시골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할머니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할머니가 앉으시던 방, 제가 공부하던 작은 책상, 할머니가 직접 심으셨던 마당의 꽃나무들. 할머니, 저 이제 혼자 잘 살 거예요. 걱정 마세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가 쉬는 날마다 내려가서 손수집을 조금씩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벽지를 새로 바르고 마루도 보수했어요. 마당의 텃밭도 다시 가꾸기 시작했죠. 혜원아, 주말마다 내려오는구나. 이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네, 할머니 집 정리하려고요. 할머니 흐뭇해하시겠다. 손녀가 이렇게 잘 크고. 감사합니다, 이장님.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서 텃밭을 가꾸고 집을 정돈했어요. 할머니가 심으셨던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다시 심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처럼 농사 잘 짓진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시간이 지나며 저는 조금씩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은 아직 팔지 않았어요. 그 땅은 제 인생의 안전망이자 할머니가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언젠가 이 땅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볼까 봐요. 부동산 대표에게 말했더니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할머니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어느 날 남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혜원아, 미안했어. 우리 사이 다시 생각해보자, 제발.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에 할머니가 모셔져 있는 납골당을 찾았어요.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저 이혼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저에게는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김혜원으로 살아갈 겁니다. 아마도 할머니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할머니, 제가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후회 없이 제 선택에 책임지며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돈땡에 5천만 빌려와줘. 사돈도 손녀 생각하면 당연히 도와주실 거야. 제가 30이 되던 무렵 어머니의 권유로 마지못해 맞선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연애를 몇 번 해봤지만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마음이 맞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머니 지인 소개로 만난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으며 무엇보다 차분하고 성실해 보이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맞선 자리에서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현재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쁜 편이지만 그래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투는 진중했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솔직하게 제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회사 일을 돕고 있어요. 평소 일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결혼 후에도 일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요즘 시대의 여자도 커리어가 있어야죠. 저희 어머니도 사업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사업을 하신다니 워킹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았어요. 양가 부모님이 만난 그날도 웃음이 오가는 무난한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품위 있는 옷차림에 세련된 말투를 가진 분이었죠. 우리 며느리 정말 똑똑해 보이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능력 있는 여자가 최고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셨지만 왠지 모르게 그 미소가 완전히 편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시댁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 저 시어머니 인상이 좀 날카롭더라. 너무 믿지는 말고 조심해. 엄마 괜찮아요. 저도 이제 어른이고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어머니의 걱정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식장, 신혼집, 예물 준비 등 모든 것이 수월하게 흘러갔어요. 시댁에서도 성의를 보여주었고 친정에서도 딸이 서운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훌륭한 집안 출신이에요. 사돈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라 우리 아들이 결혼 잘했다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신혼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크게 다툴 일도 없었고 직장 생활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죠. 시댁과의 거리도 적당했고 시부모님도 자주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먼저 말했을 때 그의 표정이 환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어? 병원에서 확인했어. 8주 정도 됐대. 남편은 저를 꼭 안아주었고 그날 저녁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우리 지영이 고생 많겠네. 몸조리 잘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다행히 임신 기간 동안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남편도 옆에서 잘 챙겨주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으셨고 친정어머니는 거의 매일 연락하시며 제 건강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몇 달 후에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고 아이의 이름은 지우로 지었습니다. 남편은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이를 처음 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았고 남편도 좋아하고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시어머니가 방문했을 때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처음 보았던 환한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우리 지우 정말 예쁘네. 근데 아들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말은 농담처럼 가볍게 던져졌지만 제 가슴에는 묵직하게 박혔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아들, 딸 구분 안 하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안은 아들이 이어야 하는데. 뭐 젊으니까 또 나오면 되지. 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어요. 예전처럼 자주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손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의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저 딸을 키우며 평범한 엄마로 살아가고 싶었을 뿐인데 시댁은 이미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 지우가 100일을 맞이할 무렵 시댁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100일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요. 100일은 그냥 간단하게 너희끼리 밥이나 먹으면 되지.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전화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반면 친정 어머니는 손녀의 100일을 성대하게 치르고 싶어 하셨습니다. 지영아, 우리 지우 100일상은 엄마가 준비할게. 네가 고생했는데 이것도 못 해주면 섭섭하지.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백일상을 준비해 주셨고 음식부터 선물까지 모든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백일 잔칫날에 시댁 식구들은 늦게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사돈, 겨우 100일인데 이렇게 크게 하실 필요까지 있었나요? 친정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돈댁. 손녀 100일인데 당연히 해야죠. 시어머니는 백일상 음식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 다 형식적인 건데 돈 쓸 데가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를 쳐다보며 미안한 듯 웃기만 했죠. 100일 잔치가 끝난 후에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너희 시어머니 말투 봤지? 참 묘한 사람이야.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무시하는 거 다 보여. 엄마, 그냥 바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저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어머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대.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무슨 일인데? 글쎄,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회사 일로 상의할 게 있다고 하셨어. 주말에 저는 지우를 친정 어머니께 맡기고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여기 좀 앉아봐. 오늘은 너랑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려고. 저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우리 준호는 사업 감각이 없어. 내가 봐도 회사를 물려받을 그릇이 안 돼.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내 말 듣기 거북하겠지만 사실이야. 그래서 말인데 지영아, 너는 어떠니? 사돈댁 밑에서 일도 배웠고 머리도 꽤 좋아 보이던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 일을 돕는 정도예요.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겸손 떨지 마. 요즘 여자들도 다 능력 있잖아. 너같이 똑똑한 애면 우리 회사 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는 속셈이 느껴지더라고요. 지우가 아직 어려서 제가 회사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는 사돈이 봐주시면 되잖아. 저번에 보니까 손녀 보는 거 좋아하시던데. 그리고 너가 우리 회사에 있으면 너희 친정에서 경제적인 도움도 주실 수 있을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마치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이 좀 직설적이긴 한데 나쁜 뜻은 아니었을 거야. 당신의 능력을 높게 사서 그런 거지. 당신은 옆에서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당신 어머니가 나를 뭘로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회사 일로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생각해 봤어? 사실 우리 회사가 요즘 자금 사정이 좀 안 좋거든. 혹시 사돈께 부탁 좀 해줄 수 있을까? 그건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힘들면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지. 사돈도 손녀 생각하면 당연히 도와주실 거야. 일단 급한 대로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5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마치 용돈 정도로 생각하는 듯했어요. 지영아, 우리 지우 생각해봐. 할머니 회사가 망하면 나중에 지우한테도 안 좋잖아.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녀니까 챙겨줘야지. 시어머니의 말에는 협박에 가까운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곧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저 사람 처음부터 우리 집을 노리고 있었어. 지영아, 엄마가 처리할게. 넌 걱정하지 마. 친정어머니는 결국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는 지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지우 생각해서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주기로 했어. 근데 지영아, 이게 마지막이야. 너도 다시는 저 사람들한테 휘둘리면 안 돼. 잘 지켜봐. 너희 시어머니가 절대 고마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더 큰 걸 요구할 거야. 어머니의 말씀은 예언처럼 정확했습니다. 돈을 받은 후에 시어머니는 감사 인사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해졌어요. 역시 사돈은 큰 그릇이네. 가족끼리 일해야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남편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시어머니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돈을 받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요즘 지우 잘 크고 있지? 우리 손녀 보고 싶네. 전화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다정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지우는 잘 크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자.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딱히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주말에 남편과 함께 지우를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죠.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계셨습니다. 어머, 우리 지우 정말 많이 컸네. 이리 와봐. 할머니가 안아줄게. 시어머니는 지우를 안아 올렸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본론을 꺼냈어요. 사실 오늘 너희를 부른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야. 무슨 일이신데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회사 사정이 지난번보다 더 안 좋아졌어. 거래처 하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해서 자금 회전이 어려워졌거든. 사돈께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 이번만 넘기면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서. 이번엔 1억 원만. 어머님.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5천만 원 빌려드릴 때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게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지영아,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가족끼리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가족이라고 하시지만 어머님이 저희 친정을 가족으로 대하신 적이 있나요? 그냥 필요할 때만 찾으시잖아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들, 네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영아, 일단 진정하고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진정하라고? 지금 당신 어머니가 또 우리 엄마한테 손 벌리시는데.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것 봐라. 내가 손을 벌린다고? 이건 서로 돕는 거지 구걸이 아니야. 우리 지우 외할머니가 손녀를 봐서라도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지난번에 빌린 돈은 언제 갚으실 건데요? 약속하신 날짜가 벌써 지났는데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돈을 갚아? 나중에 우리 회사가 크면 더 크게 보답할 거야.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니까 이해 좀 해줘야지.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저는 친정 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어? 저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했지?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지영아, 이제 진짜로 정신 차려야 해.
저 사람들은 우리를 혹으로 보고 있어.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을 통해서였죠. 지영아, 어머니가 장모님께 직접 전화드리겠대. 뭐라고? 직접? 어머니 말씀이 너는 아직 어려서 어른들 사정을 이해 못한다고. 그래서 장모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하셔. 저는 황급히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직접 전화하신다는데? 알았어, 엄마가 받을게.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직접 통화를 하셨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에 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신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너희 시어머니 정말 뻔뻔한 사람이더라. 전화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여유 있으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는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네가 버릇이 없다고까지 하더라고. 제가요?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대들었다고. 참 기가 막혀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할 거 없어. 대신 이번에는 엄마가 확실하게 선 그었어. 더 이상 한 푼도 안 빌려준다고. 그리고 지난번 빌려준 돈 갚으라고 똑똑히 말했어. 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시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지영아, 우리 좀 들어가도 되겠니?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드렸고 거실 소파에 앉으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찾아온 건 정말 절박해서야. 회사가 정말 위기거든. 사돈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우 생각 안 해? 할머니 회사가 망하면 나중에 지우한테 물려줄 것도 없잖아. 아들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손주니까.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애초에 어머니는 지우가 딸이라고 실망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들이 아니라고 얼마나 서운해하셨는데요.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손주 운운하시는 게 웃기지 않나요?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말버릇이요? 저는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희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만 보신 거잖아요. 시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구나. 준호는 어디 있니? 마침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어요.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저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너 왜 이래?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야? 당신 부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도 그런 말을 해. 부모님도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러시는 거잖아. 우리가 좀 이해해줘야지. 저는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저와 제 가족 편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날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다시 연락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도 단호하셨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못 도와줘. 그리고 너도 이제 결정해야 해. 저 사람들과 계속 살 건지 아니면 결정을 내릴 건지. 어머니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저는 무심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 짧은 문장이 제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우리 딸 지우의 생일이었고 저는 조용히 문자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달 전부터 시작된 대화였습니다. 상대는 남편 연구소의 후배 여직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적인 대화로 변해갔고 급기야 호텔에서 만난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태연하게 물었어요. 지영아, 저녁은 먹었어? 이미 먹었지.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 지금 엄마 회사로 갈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로는 못해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회사로 가는 길에 저는 차 안에서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시댁의 무시와 모욕, 끊임없는 금전 요구, 그리고 이제는 남편의 배신까지.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죠. 어머니 사무실에 도착해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보여드렸고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이제 엄마가 나설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사람들한테 괜히 티내지도 말고. 울지 마. 우는 건 나중에 해. 지금은 정신 차리고 준비해야 된다. 어머니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들의 리스트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오랜 사업 경험으로 쌓아온 인맥이 넓었고 그중 몇몇은 시어머니 회사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내가 잘 아는 대표님 회사하고 거래하고 있더라. 내가 그쪽 대표님한테 연락해 볼게. 일주일 동안 저는 집에서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남편에게는 평소처럼 대했고 시댁에서 전화가 와도 무난하게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돈 이야기를 꺼냈지만 저는 엄마랑 상의해 볼게요. 라고만 답했어요. 그 사이 어머니는 착착 준비를 진행하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과 거래 내역을 모두 정리했고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죠. 그리고 시어머니 회사와 거래하던 업체 대표님들께 연락을 돌리셨습니다. 대표님,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거래하시는 회사가 있는데요. 어머니의 인맥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시어머니 회사의 주요 거래처 3곳이 모두 어머니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분들은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사장님, 그 회사가 그런 곳이었군요. 신뢰가 없는 곳과는 거래할 수 없죠.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시어머니 회사의 거래 중단 통보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 두 곳, 세 곳. 시어머니는 황급히 이리저리 연락을 돌렸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저 그리고 변호사 2분이 함께 시어머니 회사로 향했어요. 사전에 약속도 없이 찾아갔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사돈, 갑자기 어떻게? 지영이도 왔네? 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댁,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여긴 다른 직원분들도 계신데 사장님 방으로 들어가시죠.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셨어요. 지난번에 빌려드린 5천만 원, 오늘 받으러 왔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차용증 여기 있습니다. 상환 기일이 이미 한 달 전에 지났는데 한 번도 연락 없으셨죠? 가족끼리 무슨 돈이냐고 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회사 사정이요? 그래서 우리 돈을 떼먹을 생각이었습니까? 변호사가 나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 사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오늘은 공식적으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러 왔습니다. 원금 5천만 원에 약정이자 연 10%, 그리고 연체 이자까지 합쳐서 총 5,800만 원입니다. 5,800만 원이요? 갑자기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회사 자산 압류도 가능하고요. 시어머니는 궁지에 몰리자 눈물까지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사돈 제발요. 우리 회사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이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은 우리를 호구로 보셨죠? 저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 딸이 아들이 아니라고 실망하셨죠? 우리 가족을 무시하셨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뭘 하는 거냐고요? 당연한 걸 하는 거죠. 빌린 돈 받는 거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예요. 이것도 함께 법정에 제출할 겁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준호가 외도를? 네, 증거 확실해요. 호텔 영수증, 문자 내역, 사진까지 다 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딱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 갚으시고 우리 지영이랑 아드님 이혼에 합의하세요. 안 그러면 법정에서 봅시다. 우리는 시어머니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나왔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어요. 복수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회사를 나온 후에 저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고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제 짐과 딸의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필요한 것만 간단히 정리해서 친정으로 옮겼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친정 어머니께 맡긴 상태였죠. 왜 이렇게 일찍 와 있어? 지우는? 이리 와서 앉아. 제 차가운 목소리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혹시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었어? 당신 어머니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이거부터 봐. 저는 테이블 위에 외도 증거 사진들을 쫙 펼쳐놓았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찍힌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친밀한 문자 내역까지.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이혼 소송 준비 다 됐어. 잠깐만, 이거 오해야. 그냥 후배가. 호텔까지 같이 가는 게 오해야? 카톡 문자에서 오빠 사랑해라고 하는 게 오해냐고. 남편은 말문이 막혔고 대신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당신 어머니 편만 들 때나 우리 엄마를 무시할 때 나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런 당신이 다른 여자한테는 따뜻하게 대했다는 게 더 화가 나. 지영아. 그리고 오늘 당신 어머니 회사에 다녀왔어. 우리 엄마랑 변호사 대동하고 빌려준 돈 받으러.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커졌습니다. 뭐? 어머니한테? 당신 어머니 앞으로 일주일 안에 5,800만 원 갚아야 해. 못 갚으면 회사 자산 압류될 거고. 그게 무슨 짓이야? 우리 어머니 회사 망하게 하려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네 가족이 우리한테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 하지 마.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거야. 아이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갖고. 안 돼. 지우는 내 딸이기도 해. 외도한 사람이 양육권을 원해? 웃기지 마. 법정에서 만나. 저는 남편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는 변호사 통해서 해. 나는 할 말 없어. 어머니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셔. 회사 거래처들이 다 끊어져서 정말 큰일이야. 제발 장모님한테 말 좀 해줘. 안 돼. 그리고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우리 지우 생각 좀 해. 애한테 아빠가 없으면. 지우한테는 아빠 없는 게 나아. 외도하는 아빠, 할머니 편만 드는 아빠보다는 없는 게 낫지.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일주일이 지났고 시어머니는 결국 그 사이에 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예고대로 법적 절차를 밟으셨어요. 시어머니 회사는 주요 거래처를 모두 잃은 상태였고 자금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죠.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때문에 어머니 회사가 망했어.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나 때문이라고? 아니, 그건 당신네 가족이 자초한 일이지. 남의 돈 떼먹으려 하고 가족이라고 우습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고도 편하게 잠이 와? 편하지? 아주 편해? 그리고 당신도 곧 대가를 치를 거야.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외도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법원도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저에게 왔고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판결문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외도했던 여직원, 그 여자도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여자의 남편에게도 연락을 취하셨고 그 가정도 결국 깨졌습니다. 남편의 연구소에도 소문이 쫙 퍼졌어요. 기혼자가 직장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연구소 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결국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지방 연구소로 발령을 받게 되었죠. 며칠 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시어머니한테서 빌린 돈 이제야 받았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회사 청산하면서 나온 돈으로 겨우 갚더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 무슨 당연한 거지. 그리고 지영이 네가 대단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잖아.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에 저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친정집에서 지내며 어머니 회사 일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도와주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제대로 배워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으로 떠났고 시댁과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가끔 남편에게서 지우를 보고 싶다는 연락이 왔지만 저는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권만큼만 허락했습니다. 복수는 완벽했어요. 시어머니는 회사를 잃었고 남편은 직장에서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외도 상대의 여자도 이혼당했고 업계에서 퇴출되었어요. 그들은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자 셋이서 사는 이 집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